고리끼 막심 고리끼입니다. 이게 본명은 아니고요. 본명은 알렉세이 막시모비치 빼슈코프입니다. 왜 이렇게 러시아어를 못하죠? 아무튼 막심 고리끼, 최고로 괴로운, 최고로 쓰라린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고리끼 자체는 요즘은 많이 읽히지 않습니다. 당대에 진짜 최고 작가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리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소셜리스트 리얼리즘, SR의 어떤 그 전형성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 작가와 작품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국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인데, 어,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고리끼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세기 초에 그 우리 지식인들이 고리끼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리끼 얘기가 덜어 나와요. 그 이제 비교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고리끼는 한번 들춰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국문학자들이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국의 러시아 문학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서 고리끼를 조금 더 잊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좀 그런 의무감 같은 걸 느낍니다. 근데 고리끼는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고요. 글재주는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 쓰는 거 보면 진짜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하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이제 민중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빵 공장 뭐, 그 다음에 빵 공장에서 빵도 만들어 보고, 뭐 식당에서 시다 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저기 부둣가에서 있죠. 집 나르고 배도 타보고, 아무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희곡 제목 하나가 밑바닥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PT, 프로레타리아, lumpen 프로레타리아 이제 이런 문학을 보여주는데, 민중 안에서, 노동자 안에서, 도둑놈들 안에서, 강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작가가 사실 드물거든요. 우리는 이제 초창기 황석영 이런 작가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고리끼가 처음에 썼던 작품으로는 첼가시, 그 다음에 26명의 저기 사내와 뭐시기 한 명의 아가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어디 다른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의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고리끼에 대한 요구는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있는 건데, 첼가시 요거 20대 때 썼는데, 이거 바닷가에서 도둑질하는 놈이에요, 첼가시가. 근데 나이도 되게 많고 이제 이런데 소문도 되게 안 좋아요. 쟤는 진짜 선수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노련한 늙은 늑대이자 지독한 술주정 뱅이에다가 솜씨가 훌륭한 대담한 도둑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첼가시를 소개하기 전에 그 해안 부둣가 노동자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한 줌의 빵을 얻기 위해 수십 톤의 빵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선의 무쇠 뱃속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짐꾼들의 행렬은 눈물겹게 우스꽝스럽다. 네. 땀투성이 누더기를 걸친 피로와 소음과 무더위로 멍해진 사람들과 햇빛에 빛나는 거대한 기계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고, 뭐라 해도 결국은 증기가 아니라 그 창조자들의 근육과 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기계, 이 대비적인 모습에는 잔인한 아이러니의 대서사시가 담겨있지 아니한가. 이런데 인간과 기계의 대비 역시도 나중에 소비에트 문학이 대단히 많이 다루게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 여기서 부각되는 것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이제 이 작가의 배려이고요. 그 맥락에서 이제 첼가시입니다. 근데 첼가시가 오늘도 한 건 해야 되는데, 동료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거 산업재해인데, 쇳덩어리가 다리를 찧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제 미식가가 이 그 강도 2인조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딴 놈을 구해야 돼요. 그 구한 놈이 이제 가브릴라야라는 이름의 이제 청년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새파란 햇병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가 뭐라고 쫑알쫑알 대고 하고 막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에 첼과시가 막 욱하는 거예요. 그는 이 새파란 햇병아리에게서 받은 모욕감으로 속이 뒤집혀서 부르르 온몸이 떨렸다. 이렇게 얘는 집도 있고 고향도 있고, 그 다음에 사윗감으로 점 찍어 놓은 그런 부잣집도 있고 막 등등등 이렇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그 가치와 의미도 모르면서 자유를 사랑함내 어쩌네 하고 감히 입을 놀린다는 사실이 증오심을 더 부추겼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게 동업자가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한밤중에 이렇게 바다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훔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렇게 막 둘이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둘이 막 계속 갈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 어린 것이 과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첼카시도 자꾸 자기 어린 생각이 나는 거,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그리고 결혼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눈동자가 검은 아내 안피샤의 모습도 떠올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여자였다. 그 다음에 근위대 병사였던 시절 멋지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도 떠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첼카시가 이렇게 지금 바닷가에서 밀매, 밀수, 강부짓 이런 거를 이제 하는지에 대한 묘사는 이제 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했거든요. 배 타고 갖고 이렇게 물건을 훔쳤던 것 같은데 그건 성공을 했어요. 그 물건을 또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동업을 한 가브릴라하고 나누는 게 이제 핵심인데, 가브릴라가 막 아까 그 물건을 훔칠 때는 무서우니까 아저씨 저 살려만 주세요. 그냥 무트로만 데려다 주고 배에서 내려주기만 하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막상 돈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그 돈 제발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 아저씨에겐 별거 아니잖아요. 아저씨에겐 그저 하룻밤이면. 하지만 저는 1년을 더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또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 막 가브리엘라 또 되게 거칠게 나와요. 막 아저씨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은 아저씨 같은 사람은 죽어도 누가 보기나 하겠냐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엎치고 받고 막 하다가 그 결국 가브릴라가 이 첼가시를 던집니다. 저 첼가시를 덮칩니다. 그리고 이제 첼가시는 가브릴라한테 거의 돈을 던져주다시피 이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던지다시피 줍니다. 그러고 주워 들어. 공짜로 번 게 아니잖아. 왜냐면 얘도 일을 했으니까, 훔치는 일을 했으니까. 주워, 겁낼 것 없어. 사람 하나 죽일 뻔했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나 같은 놈 죽었다고 누가 찾지도 않아. 그저 감사합니다 하겠지. 자, 어서 주워. 이렇게 이제 한 대 맞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제 첼가시가 다 들고 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브리가 떠나고 첼가시도 떠났던가 이래요. 근데 마지막에는 바다 묘사로 소설을 끝을 냅니다. 바다는 포효하고 거대한 파도는 백사장을 덮치며 포말로 부서지고 물보라를 일으켰다. 이렇게. 첼가시가 쓰러졌던 자리에 붉은 핏자국도, 첼가시와 젊은이가 서있던 흔적도 금세 피와 파도에 씻겨 나갔다. 그리하여 그 황량한 해변에 두 사람 사이의 작은 드라마를 추억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단편인데 나름대로 되게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민중의 삶을 그 내부에서 그려준다는 거, 그리고 일말의 변호가 없어요. 첼가시가 이렇게 거칠고 이런 극악한 인물이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듬어 안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고리끼를 계속 읽게 만드는, 그래도 한 번쯤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지겨워도 다시 한 번, 지루해도 다시 한 번,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간 본연의 약점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첼가시보다는 가브릴라가 보여주는 어떤 비열함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애가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이제 거식이 되는 대목이고요. 이제르길 노파 이런 단편도 있는데, 이건 이제 할머니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단코 이야기가 있어요. 단코 이야기, 이거는 제가 러시아 문학 강독 시간에도 이제 원어로 이렇게 이제 읽는 건데, 요거는 신화입니다.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족의 얘긴데, 이 부족이 외세의 침입을 너무 받다 보니까는 탈출하려고 이제 해요. 하는데 단코가 이제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진짜 민중을 이끄는 이제 지도자, 들라크루아 그림인가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단코를 막 죽이려 그래요. 너가 오자고 그랬잖냐.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막 등등등등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막 그렇게 막 단코한테 막 짐승처럼 달려드니까 단코가 그렇게 하고 심장을 뜯어냅니다. 자기 심장을. 그리고 이 심장을 이렇게 치켜 올립니다. 이게 진짜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그 횃불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감화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단코가 있었던 것도 까먹어요. 이제 자기들 기쁨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단코의 심장은 그냥 그대로 이제 떨어져 버리고 단코도 죽게 되는데, 다만 어느 소심한 사람 하나가 그걸 보았고 왠지 겁이 났던지 그 당당한 심장을 발로 밟아 불을 꺼버렸지. 그러자 그 심장은 수많은 불꽃으로 흩어져 사라져 버렸어. 라고 이재르길 노파가 얘기를 하고, 저기 밤하늘의 별들은 단코의 심장이야 라고 이제 나한테 들려주는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받아 적는 이제 그런 거죠. 이야기로서도 재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묘사되는 단코가 뭐다? SR이 추구하는 이상인 거예요. 니네들도 이런 주인공을 그려. 그래서 이거를 포저티브 히어로라고, 긍정적인 주인공이라고 이제 하나의 이것도 문학 개념어가 돼버렸는데, 일말에 흔들림이 없고 민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제 이래라, 이런 주인공을 이제 그려라,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렇고 그 26명의 사내와 한 처녀, 요것도 되게 재밌는데, 요건 이제 고리끼가 빵 공장에서 일할 때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이 안 나와요. 26명이 한 명이에요. 우리는 26사람이었다. 아니, 축축한 지하실에 갇혀있는 26개의 살아있는 기계였다. 우리는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가루 반죽을 주물럭거리며 크랜델리나 비스킷을 만들었다. 지하실의 창문 밖에는 창문보다 조금 낮은 움푹한 마당이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근데 주인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막 음식도 똑바로 안 주고 썩은 내장이나 주고. 세상에. 썩은 내장이라 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을음과 거미줄로 덮인 낮은 천장, 이런 이제 돌상자 속에서 26명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래도 하나의 기쁨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이 건물에 지금 지하가 빵 공장이잖아요. 2층에 자수점이 있어요. 이거 수 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자 직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냐입니다. 16살로 나오는데, 이 따냐가 빵 사러 와요. 그래서 빵 아저씨들, 죄수 아저씨들, 크랜델리 하나 주세요, 빵 하나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한테 그 햇살 같은 존재였다라고. 사실 무엇이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같이 거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녀한테 이렇게 사랑을 이제 쏟게 되는데, 이제 햇빛이고 이상이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지저분한 빵 공장 옆에 조금 수준 높은 빵 공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이제 흰빵을 만드는데, 러시아는 이제 흑빵 이런 거 대비 흰빵이 조금 더 비싼 빵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조금 더 이제 고급한 빵집이 있어요. 여기는 직원도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등급이 높은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말하자면 이 따냐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그들의 직업은 우리보다 좀 쉬웠지만 임금은 더 많이 받았고 얘들은 밥도 더 잘 먹었다. 작업장도 넓고 밝았다. 그들의 모습이 다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거슬렸다. 우리는 모두 누렇게 뜨고 창백한 낯짝이었으며 매독에 걸린 자도 셋이나 되었고 등등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리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출신 성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냥 써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딱히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이런 어떤 계급적 차이에 대한 사실적인 풍경이 그냥 절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키도 크고 잘생긴 이제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따녀를 유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야, 이렇게 하고 웃기면서 밖에서 이렇게 딱 보여줘요. 둘이 어디 들어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따냐가 이제 몽롱한데 조금 비틀거리며 이제 불안한 걸음으로 내딛었다 해가지고 이제 둘 사이에 그런 정사가 있었음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막 이 26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다 막 따냐를 욕하는 거예요. 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근데 따냐의 태도가 또 더 재밌어요. 에이, 불쌍한 제수님들, 이렇게 어우 더러운 불량배들, 역겨운 불량배들 이러면서 더 경멸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따냐 역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를 쓰고자 했냐라고 물으면은 참 주제를 아까 첼가시보다 해석하기는 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제 그런 소설이었고,